뇌졸중이 오히려 여름에 더 의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쓰러진 거죠. 아침밥 먹다가 컵을 들었는데 컵이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정말 모르다가 한 번에 오고 나면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단일 질환 중 사망률 1위, 국내 기준 하루 67명이요. 이것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발병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질환, 바로 뇌졸중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또 뇌졸중의 위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신경외과 전문의 원태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원태현입니다. 네,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진 두 분이죠. 김선혜 씨 그리고 황희선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가요.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이잖아요. 사실 뇌졸중은 보통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런 주제를 하고 의아했었는데요. 사실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되게 보면 그 겨울철에 사실 누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원래 지병이 있으셨나 이렇게 여쭤보면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뇌졸중이 왔다, 뇌출혈이 왔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거든요. 여름철보다는. 그렇죠. 여름철에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저도 오늘 방송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7, 8월 중, 그러니까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뇌졸중이 여름에 더욱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뇌졸중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겨울 못지않게 여름철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게요. 일단 날씨가 더워서라고 봐야 되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저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네. 그렇다 보면 탈수가 진행이 되고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혈류가 전체적으로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혈전 같은 게 잘 발생을 하죠. 그래서 뇌졸중이 오히려 여름에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뇌졸중이라고 해야 되는지 뇌졸중이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어떤 표현이 맞나요? 사실 그게 용어가 워낙에 비슷해서 저희도 헷갈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이 맞고요. 증상에 대한 증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한자어입니다. 머리에 갑자기 뇌에 갑작스럽게 강한 일격을 맞는다 이런 뜻의 한자어로 네. 되어 있어서 정확한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그렇구나. 네. 뇌졸중인지 뇌졸중인지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오늘 정확히 알게 어렵죠.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식으로 풀어보는 OX 퀴즈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분 정답 맞춰주시고 선생님께서는 답과 함께 설명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뇌출혈과 뇌졸중은 다른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 이거 공부해 왔어요. 이건 X입니다. 저도 공부해왔어요, 오늘. O라고 네. 해줘요. 아니에요. 저도 X 갈래요. 같이. 네, 공부해왔어요. 아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저희 엄마가 너 진짜 몰라서 그러냐, 모른 척 하는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해왔어요. 그것보다도 네. 이 뇌출혈과 뇌졸중이 저도 다른 거냐, 같은 거냐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알아보셨군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보험회사 직원분이 저한테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는 보험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출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뇌출혈이 뇌졸중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포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네. 네, 맞는 얘기인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X고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그 머릿속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원인으로 뇌출혈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모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뇌출혈은 뇌졸중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그럼 드려볼게요. 간이 안 좋으면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 전 이건 일단 X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따라갈래요, X로.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물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간이 하는 일이 해독작용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뇌졸중하고 해독작용하고 이게 관련이 있을까? 예, 상관관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X. 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정답은요? 사실 정답은 O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간이 안 좋으면이 아니고 간이 매우 안 좋으면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엔 간이 하는 기능이 해독작용으로 물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응고인자라고 해서 피가 잘 멈추게 하는 인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간경화라든지 진짜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응고인자들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출혈성 질환들이 굉장히 잘 생기고요. 그 중에 일환으로 뇌에도 역시나 출혈이 잘 생겨서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소리 없는 불청객 뇌졸중을 주제로 JTB 토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뇌졸중이 더 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뇌졸중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가장 잘 오는 분들은 사실은 이미 한번 왔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뇌졸중이 오기 좋은 소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남들보다 높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계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는 분들입니다. 유전인자. 그렇죠. 저희가 병원 가면 항상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족분 중에 네. 혹시 뇌출혈 뭐 있으셨던 분 있나요? 그게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뇌졸중의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뇌졸중을 발견하는 경로가 되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나요? 사실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뇌졸중이 발견되는 경로는 제일 많은 건 응급실입니다. 증상이 일단 생기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뭐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정말 모르다가 한 번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의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기술들이 대중화되면서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MRA가 좀 쉬워졌어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그걸 검사를 해보시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뭐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부풀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뇌졸중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어딘가 이상하다 싶은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뇌졸중 전조 증상 차트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떼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나요, 두 분? 근데 우선 뇌 쪽이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으로 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것이다. 머리 아프겠죠. 골치가 아프다? 저는 좀 저릴 것 같아요. 왜 되게 뇌졸중이 있으신 분이 좀 어느 한쪽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비가 올 것 같아요. 마비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사실 뇌졸중의 증상은 우리 머리니까요. 어떤 증상이도 다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꼽아본 것이고요. 의식에 대해서는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두엽이나 축두엽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기억이 갑자기 없어진다. 기억이.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장소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의식이 혼란해지거나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의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쓰러진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괜찮던 분이 갑자기 의식이 이상해지거나 헛소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치매 초기 증상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치매가 뇌졸중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급성기에는 치매라고 부르질 않아요. 치매는 환자가 안정된 후에
실질적으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해결이 된 후에도 남아있으면 저희가 치매라고 진단을 붙이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치매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거니까 그 병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함께 떼서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두통. 두통이 있네요. 네. 참기 힘든 심한 두통. 그리고 세 번째는 마비. 한쪽 우리 둘다 팔, 다리, 좋아졌어요. 마비나 네. 감각 이상.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둘 다 나왔죠. 네. 네. 사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기 심한 두통. 근데 참 애매한 게 보통 사람들이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머리가 아픈 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출혈성 뇌출혈 경우에 네. 특히나 뇌 동맥류라고 요새 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터질 때 네.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말 극심한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정말 태어나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누군가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린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치료한 한 환자도 저한테 치료받기까지 한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조금 아프고 속이 미식미식 해갖고 이제 내과를 주로 다니면서 소화불량이다, 뭐 주사도 좀 맞고 약도 먹고 이러다가 돌고 돌다 계속 머리가 아파서 찍어봤더니 안에 동맥류가 굉장히 큰 게 있었고 이미 터진 상태였던 거죠. 물론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오히려. 심하질 오히려. 않아서 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네. 아니었다면 그때 초반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겠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있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쪽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 저희가 편마비라고 주로 부릅니다. 네. 예. 그래서 특징은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입니다. 양쪽이 한쪽만. 같이 오는 경우가 네. 잘 없어요. 한쪽만. 예. 그 뇌가 양쪽으로 좌우방구가 나눠져 있고 기능이 반대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대부분들 사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양쪽이 같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생기면 반대쪽에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이상한 아까 말씀하신 절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진짜 마비가 심하면 병원에 안 가실 리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무조건 응급실로 오십니다. 잠깐. 경미한 경우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게 아침밥 먹다가 컵을 들었는데 컵이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 정도는 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고 나서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뇌졸중 안에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도 일과성 허혈성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잠깐 막혔다 뚫린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손에서 미끄러진 건지 갑자기 힘이 없으면서 떨어진 건지. 그래서 만약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추후에 뇌경색이 진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기 쉬운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 이러지 말고 일단 병원에 한번 가서 그렇죠. 예,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양한 전조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네 번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야가 흐려지고 잘 안 보인다. 얼핏 보면 이 1번과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능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죠. 의식이라는 건 저희가 옆에서 이제 듣고 솔직히 제3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의식은. 네. 그렇죠? 네.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시야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야와 시력은 좀 다른 얘기예요. 저희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셨었는데 안경 벗으면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안경을 안 써서. 근데 좀 이렇게 흐려 보이고 좀 네, 뭉개져 맞아요.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시야가 없어진다는 건 일부분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두 개로 보이거나 네. 또는 한쪽이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네. 포함되어 있죠. 한번 저희 해볼까요? 한쪽 네. 눈을 감으시고요. 네, 네, 손바닥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를 가려보십시오. 네, 앞에 있는 게 네, 반만 네. 보이게요. 굉장히 답답하죠? 네. 네. 반대쪽 눈을 떠볼까요? 네, 다 보이죠? 네, 네. 네, 손바닥이 앞에 있지만 보입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저희가 한쪽 눈 감겨놓고 자, 제 코 쳐다보세요 하고 양쪽으로 했을 때 이쪽은 안 보여요라고 그때 가서 아세요.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우리 목 네. 쪽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이 그 혈관 경로상에서 눈으로 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막힌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막히면 오히려 알 텐데 이렇게 절반, 4분의 1 정도로 막히면 아까 이렇게 그냥 눈에 뭐가 끼인 것 같은 느낌이기 잘 때문에 모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우들이 그럼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뇌 쪽에가 막힌 게 아니라 목에 있는 혈관이 막힌 목에 거네요. 있는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눈에까지. 뇌에서 네.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면 사실 안과를 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안과 선생님들도 워낙에 잘 알아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빨리 가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딜레이는 조금 네. 있죠. 그래서 빨리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 가운데 네. 마지막 증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지럼증과 보행 장애가 있네요. 네. 사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모든 증상이 다 있죠. 아픈 네, 거 네,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어지럼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흔한 원인은 오히려 귀 쪽, 우리 평형기관을 관리하는 귀 쪽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머리는 드뭅니다. 하지만 손해 쪽에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하면 굉장히 어지러운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고요.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걷는데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정면으로 걷는다고 걷는데 그렇죠.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럼 본인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쪽 손해라고 불리는 부분은 대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아, 그래서 네.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해 쪽에만 단순히 뇌경색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그렇게 어지럽거나 걷기 힘든 증상이지만 거기 바로 한 1, 2cm만 옆에 들어가서 우리 뇌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그 벽이 침범을 하면 마비가 심각하게 온다든지 의식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증상 있어도 빨리 병원 가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사라지기 수도 있죠. 때문에 네, 네. 감별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아닌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병원 와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좋아하셔야 네, 되나요? 좋아하셔야 되는데 돈이 아깝다 생각. 네,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조 증상들을 알고 나니까요. 사실 의심 징후가 보이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꼭 병원을 일단은 방문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치료를 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머리 쪽 보는 의사로서의 가장 이제 힘든 점인데요. 거의 다 후유증이 남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저희의 최대 목적은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발생했던 증상이 그냥 끝에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비 있으신 분 주변에도 사실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많이 마비 봅니다. 있으시거나 네. 말 잘 못하시거나 입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합병증을 치료는 못해도 뭔가 좀 완화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재활 치료죠. 네. 그래서 요새는 초반에 빨리빨리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이나 다른 치료들도 병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런 것들에 좋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가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 커피는 사실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쪽에서 보고들이 많이 됐었고요.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 사이로 먹었을 때 뇌졸중의 위험성이 한 20% 정도 감소됐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논문 마지막에는 그렇다고 뇌졸중을 예방하려고 커피를 먹으라고 추천하진 않는다라고 필자가 자신 없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신 없게.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랜 기간 커피를 먹은 사람이 운동을 했는지 다른 걸 챙겼는지 병원을 열심히 다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맹신해서 커피를 드시라고는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는 커피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냥 아메리카노, 네. 설탕 안 들어간 네, 네. 캔커피 하나면 WHO에서 권장한 하루 당류 섭취량의 절반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뇌졸중은 네, 네. 좀 믹스 커피나 그렇죠. 캔커피보다는 그렇죠. 아메리카노. 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네, 게 네, 좋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것도 3잔 이하로만 네. 드시고 안 드시던 분이 굳이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사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쓰러진 환자가 있다면 어떤 응급 치료가 필요할까요? 사실 뇌졸중의 응급처치는 첫째도 119, 둘째도 119, 셋째도 119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19를 불러가지고 빨리 응급실로, 치료가 될 만한 응급실로 옮기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장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다른 쓰러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단치나 넥타이 같은 게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네. 서늘한 곳에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과거 병력을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호자, 친보호자 전화번호나 아니면 과거 병력까지 물어봐 주시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손을 딴다든지 우황청심환을 먹인다든지 또는 의식이 없으면 막 때리면서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일단은 119 불러놓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특히나 우방청심환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환자들, 뇌출혈 환자들 이런 분들이 그 삼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사례가 들리고 폐 쪽으로 네.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폐렴으로 진행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뭘 드시면 안 돼요. 뭐 물, 시원한 물, 뭐 동치미 절대 안 됩니다. 물도 위험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병원부터 오십시오. 네, 소리 없는 불청객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뇌졸중이라는 게 꼭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 가야만 치료가 되고 이런 건가요?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 응급실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방. 그리고 요새는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시술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과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 요 네 가지만 갖춰지면 사실 시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어딘지 좀 확인을 해 놓으시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19한테 빨리 데려다 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그렇다면 수술만이 답인지 그리고 또 수술을 할 때는 뇌와 아무래도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머리를 열고 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일반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수술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에 누구는 머리 수술 받았더니 사람이 바보가 됐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죠. 네. 네. 저희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물론 머리뼈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수술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수술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유증이 네. 남은 걸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물론 각 질환에 따라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수술 쪽으로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허벅지 동맥이나 팔목 동맥을 타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막아주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특히나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오히려 시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스텐트나 얇은 관 같은 걸 넣어서 안에 막혀 있는 부분을 빨리 뚫어주는 거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수술 후에도 혹시나 또 재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물론 이것도 아까 사실 네. 얘기를 하기는 네, 했었죠. 네. 한 번 온 분은 또 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에 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혈압약 잘 드시고요. 당뇨 조절 잘 하시고요. 혈전 용해제 아니면 항혈전제 이런 것들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추후에 예방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뇌졸중 질환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발해서 그때는 굉장히 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작은 걸 놓치지 말고 그 재발 확률이 높으니 꼭 병원에 와라. 그렇죠. 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좀 말씀해 네, 네. 주시겠어요? 사실 의사들 얘기하는 건 맨날 똑같죠. 네. 담배 피지 마시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기름진 거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 받으십시오. 네. 저희 사실 요새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죠. 좋은 음식도 있고요. 좋은 뭐 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약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걸 하십시오. 특히나 그 관리받으셔야 되는 대상들이 고지혈증이니 그렇죠. 혈압이 높은 그렇죠. 고혈압이니 네네. 당뇨니 네. 비만이니 이런 분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그 잘하시는 앞에 것 말씀하신 거를 다 아우르는 게 비만이죠. 아, 네. 비만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게 또 잘 생기죠. 네. 오늘 이렇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치료 그리고 관리와 예방법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뇌졸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는 병들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사전에 어떤 신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오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고 일단 오고 나면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골든타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혹시라도 돌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3시간, 4시간 반, 6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골든타임이죠.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응급 환자들이 항상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히려 치료가 지연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확인을 해놓으시고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없는 불청객 뇌졸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일은 혹시 내일로 미루더라도 내 몸
건강과 관련된 일은 절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석균 원장님과 함께 중년의 무릎을 사수하라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